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3년 했다지만 마치 30년이라도 산 것 마냥 몸과 마음이 폭삭 늙어버린 기분이에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뭔가에 쫓기듯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전공은 아니었는데 저는 학교 홍보 모델이었고 남편은 방송 동아리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활동이 겹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부터 연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사이가 발전한 건 제 나이 27, 이직을 하면서였습니다. 마침 제가 이직을 하게 된 회사가 남편 회사랑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이따금씩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주말 약속이 되면서 누가 먼저 우리 사귀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다들 저희 둘이 사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딱히 부정하지 않았죠. 연애하는 동안 남편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는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원래는 시부모님께서 작은 식당을 하셨다는데 아버님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손님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또 그러다 보니 기분 좋다고 돈 안 받아 뭐 한다고 돈 못 받아. 그뿐 아니라 걸핏하면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는 일도 있다 보니 결국 몇 년 못하고 식당을 닫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버님께서 어디 마땅히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못 받으신 이유가 아버님이 그때도 술에 취한 상태셨던 거지요. 그러니 뭐 회사 입장에선 아버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고 갔고 게다가 그 사고로 아버님이 장애가 생겨서 어머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 대한 연민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한심하다며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이혼도 못하고 사는 어머님이 바보고 멍청이고 미련하단 식으로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막말로 저도 이혼까지 한마당에 게다가 제 이혼의 시발점이기도 하니까 가감없이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온갖 배려와 양보는 다 받으려고 하시고 동시에 당신이 하고 싶고 드시고 싶으신 건 얼마나 많으셨는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달달 볶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으셨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정작 그런 아버님한테는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셨으면서 자식들한테 특히 아들 며느리한테는 아주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얼마나 해대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던 당시에도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10번에 7번은 어머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너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걱정도 안 되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 나도 진작에 내 살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자식 새끼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버티고 네 아버지 옆에 있었으니 지금 이 정도나 해놓고 사는 거지. 아니었어 봐라. 네 아버지 밑에서 네가 사랑구실이나 하게 컸겠나. 그리고 어머님의 이런 하소연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은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지. 지긋지긋해. 어머님도 어디 마땅히 당신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 없으니 오빠한테 그러시는 거겠지. 오빠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해해드리려고 해봐. 너는 이런 부모를 더 본 적이 없으니 이해 못할 거야. 나 정말 하루빨리 너랑 결혼해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정말 너하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들만 보고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가족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남편의 하소연인지 다짐인지 아무튼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 됐어서 토닥여주고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저만큼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그걸 거절한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이 가진 거라곤 소위 몸뚱아리밖에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였는데도 괜찮았어요. 다행히 제가 좀 여유가 있었고 남편 말대로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 모아나가면 된다고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나름의 의지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도 워낙 인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고 진작부터 남편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 보니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진 않으셨지요. 오히려 저와 남편을 다독이며 부족하거나 어려운 건 당신들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반년 정도 지내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런지 아무튼 언젠가부터 툭하면 이 세상에 자기 엄마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그냥 뭐 결혼하면 남자들이 효자가 된다더니 남편도 약간 그런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것도 받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격지심인 건지 뭔지 듣고 있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가령 저희 부모님이 골프라도 치러 가시는 날이면 장인 장모님은 팔자도 좋으시다면서 어머님은 오늘도 건물 청소하러 가신다고 제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대질 않나. 그리고 남편이 제 앞에서 그럴 때면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이 건물 청소하러 가시는 걸 위로라도 해야 했을까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부모님더러 골프는 그만 치시라고 해야 했을까요? 왜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남편한테 하냐 하신다면 제가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부탁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심지어 저희 친정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안부 전화랍시고 연락을 드려서는 오늘은 뭐 하시냐 다음 주엔 뭐 하시냐 물어대고 그러다가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 앞에서 몇 번이나 울거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도무지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하는 소리랍니다. 부부간에 그런 하소연도 못하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러면 또 저더러 너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장모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까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니까 집에 운이 아무도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들어와 계셨다고요. 황당하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와 있는 시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오신 이유가 아버님하고 다투셨다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다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집을 나오셨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오셨다대요. 그리고는 울상을 지으시는 어머님께 제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막말로 아버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속상하시겠다고 적당히 토닥여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어쨌든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의 그런 방문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거든요. 게다가 그 횟수가 잦아질수록 아버님 욕이나 신세한탄이 주를 이루던 처음과 달리 제가 살림하는 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는 일이 잦아지셨죠. 너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배웠길래 냉장고 안이 저 모양이냐? 그리고 청소할 때 텔레비전이며 책장이며 위에는 안 닦니? 내가 아까 손으로 훑어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옷장 안에 죄다 네 옷이고 우리 아들은 옷도 몇 벌 없고 너 돈 벌어서 다 네 치장하는데 쓰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저는 주방 담당이고 청소는 남편이 해요. 먼지 부분은 오빠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청소를 왜 우리 아들이 해? 너는 뭐 하고? 저도 돈 벌러 다니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제가 결혼 전부터 입던 옷들이에요. 결혼하고서는 저도 돈 모으느라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입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살림하는 게 영광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맞벌이여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나는 내가 혼자 돈 벌면서도 집안 살림 다 하고 자식들까지 키웠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힘들다 소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대화만 오가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저희 어머님은 당신이 뭔가 지적을 하나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치길 바라세요. 가령 반찬이 없다 하면 반찬을 바로 하는 걸 보셔야 비로소 잔소리를 멈추셨고 새로 빨래를 하는 흉내라도 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넉 달 넘게 이어지니 저도 정말 돌아버리겠다 싶대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어머님 하녀도 아니고 어머님 비위까지 다 맞춰드려야 해? 나랑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니 어쩌니 하더니 이게 지금 오빠가 말한 그 꿈꾸던 결혼 생활이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님을 못 오시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 너무 그러지 마. 너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좀 이해를 하려고 해볼 순 없겠어? 어머님만 불쌍해? 나는 요즘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어머님한테 뭐 잘못했어? 어머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니까? 그리고 이런 제 하소연이 효과가 좀 있던 건지 이후로 한 2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덕분에 남편과 제 사이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나아졌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 그대로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 왔어요. 늘 하던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눈앞에 낯선 듯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다 하기도 전에 왔냐 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자기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일단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랑 상의도 없이 두 분 사시는 집 전세 보증금을 빼셨다잖아. 아버지 말씀으로는 호영 오지 않은 동네 형님한테 투자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나도 미치겠다 진짜. 뭐? 전세 보증금을 빼셨으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투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도 잘은 모른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어머니가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어머님을 모셔오고 싶은데 알다시피 자기는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지 않냐며. 그래도 자기가 곧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더러 제발 좀 부탁한다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화를 내시면서 아는 분 댁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했다간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땐 신우가 정말 몇 달 안에는 식을 올릴 것처럼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길어야 반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그만치 1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년하고도 4개월이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뻔히 남편이랑 제가 맞벌인 걸 눈으로 보시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는 건 물론이고 저 없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또 아침 저녁으론 반찬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밥 차려달라 오늘은 입맛이 없으니 국수를 끓여라 이뿐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없는 시간에 이모님들은 물론이고 어머님 지인들까지 왜 그렇게 집으로 부르셔서는 제 부엌 살림은 물론이고 제 옷장까지 보여주시며 제 흉을 보셨는지. 오죽하면 한 이모님은 당신이 듣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 하시더니 왜 그렇게 시어머니 심기에 거슬리는 짓거리만 하냐며 저더러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하랍니다. 그리고 그딴 전화까지 받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머님 진짜 왜 저러시냐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며 저더러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대요? 하지만 맨날 그놈의 이해는 어째서 저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말뿐이 아니라 제가 제명해 죽으려면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죽겠다 싶었던 바로 그 무렵 마침내 신우가 상견례 어쩌고 하며 시집간다 소리를 꺼냈습니다.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신우더러 신혼집엔 언제 들어가냐고 어머님은 언제부터 그리 모시면 되겠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한다는 말이 그게 좀 상황이 힘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니까.
언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깨케야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빌라 정도밖에 못 구할 것 같은데 언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얼른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는 꼭 엄마 모시고 갈 거니까. 아가씨,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요? 안 돼요. 나 더는 못 모셔요. 나 정말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살림살이도 도와주고 언니 좋아하는데 너무 말을 그렇게 하면 나 좀 섭섭해요. 아가씨가 섭섭하고 말고 나는 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니도 자꾸 그렇게 무대뽀로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죠? 나라고 일부러 안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가씨 사정이고요. 왜 내가 어머님 사정도 이해하고 아가씨 사정도 이해하고 그래야 하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니 맏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인데 정말 서운하네요. 서운하다고요? 나는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다들 원망스러워 미치겠다고요. 신우랑 얘기를 하다 도무지 답도 안 나오고 우라가 치밀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이에 신우랑 통화라도 한 건지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다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럼 희정이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되겠더라. 희정이네가 집을 좀 큰 걸 구하면 어머니 모셔갈 수 있을 거 아냐?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빌려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없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은 거 있을 거 아냐?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아가씨한테 빌려주겠어? 빌려줬다가 또 나중에 돼서 못 준다고 하면 그땐 어쩌라고. 어머님하고 합가하게 될 때도 아주 몇 번이나 장담을 하더니 지금 이 꼴을 봐. 그리고 당신도 말하는 것 좀 봐. 퍽이나 약속 지키겠다. 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방이 1개고 2개고 집이 작고 말고 내 알바 아니니까 약속한 대로 어머님 모시고 가라고 해. 너 진짜 돌았어? 차라리 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될 텐데. 아무튼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는 진짜? 너야말로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리고 여우처럼 지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신우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고 사람을 코너로 모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한 번만 더 이러면 더는 같이 못 산다고 정말 이혼이라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제가 모아놓은 돈에서 자기 몫은 돌려달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혼 요구를 했으니 위자료도 받아야겠다고 그 위자료로 어머니랑 집 구해서 살아야겠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던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저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어온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얹혀 사시는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1,000원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태라고 주신 적도 없었죠. 게다가 저희 셋이 살던 집,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비록 친정아버지 명의였고 제가 매달 용돈 겸 월세라고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긴 했어도 애시당초 어디 가서 100만 원으로 구할 만한 집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못 되었죠. 그런데 위자료가 어쩌고 자기 몫이 어쩌고 해대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살면서 당신 뜻대로 되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 부모님께 결국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도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건 알고 계셨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괴롭히셨는지는 잘 모르셨지요. 행여 양가 어른들 싸움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을 아껴왔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러고 싶지도 않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보다 어머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힘들게 하신 부분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앞장서라 하시더니 그 길로 어머님과 남편을 마주하셨죠.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간 의기양양하던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어째서인지 한층 누그러져서는 자기들은 저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제가 곁을 내주지 않는다며 섭섭하네 어쩌네. 물론 그런 악어의 눈물이 저희 아버지한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반대로 장인어른이 공경에 처하셨어도 자기는 똑같이 집으로 모셨을 거라는 헛소리를 해댔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결국 둘이 본색을 드러내대요.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면 되는 걸 왜 부모가 끼어드냐며 저희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정말 더는 1분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변호사를 만났죠. 솔직히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유책 사유자는 남편이었고 저는 피해자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위자료도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받게 되었고 재산도 전부 제 몫이 되었죠. 그리고 판결이 그렇게 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데 이상하게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지치고 피곤하기만 할 뿐 가슴이 아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대요. 아, 사랑이 식었다는 게 이런 건가. 그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한편 남편과 어머님은 결국 집을 떠났고 저는 비로소 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져 버린 탓에 더는 머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 모자를 생각하면 재수가 없다며 무척 기분 나빠하셨고요. 그래서 집은 내놓고 저는 본가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회사 근처에 고시원을 얻었다대요. 어머님은 결국 신혼집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심해부는 정말 어머님, 그러니까 자기한텐 장모잖아요. 장모랑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신우한테 벌써부터 사기 결혼이니 뭐니 내가 왜 니네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냐 해가며 이혼하자드나 봅니다. 참고로 언젠가 한번 남편이 술 처먹고 저한테 하소연하듯 음성 메시지에 그간의 일을 소상히도 남겨놓아서 알게 되었어요.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듣자 하니 죄다 안 좋게 풀렸다 싶은 게 참 꼬숩고 잘됐다 싶대요. 제 심보가 좀 고약한 걸까요? 아무튼 결혼만 하면 효자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정말 당해본 사람으로서 똥 밟은 기분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손과 주머니를 빌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를 주면 하나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다음엔 당연히 2개를 주겠지 생각하고 이후엔 3개를 기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중간에 아, 나 힘들어서 더는 못 해주겠어 하면 네가 내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게 어딨냐며 어깃장을 논단 말이죠. 정말 웃기지만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족속들한텐 그냥 다 뺏어버리는 게 답이에요. 줬다 뺏는 게 치사하다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치사하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나의 권리와 행복은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는 개나 줘버린 건지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한테 질려서 남편하고도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나이 40에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결코 아니었어요. 특히나 친정부모님에게 자식이라곤 저 하나였으니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애랑 달리 결혼은 남편하고 저하고 둘만 잘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대요. 특히나 남편이 떡하니 버티고 써서 제 편이 되어줬다면 모르겠지만 말끝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를 달고 사니 저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래서 이해를 할 거면 너 혼자 해라. 우리 타령 좀 그만하라 하고 이혼했어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34,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날은 그다지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리를 두고 지내기에도 애매한 선배가 결혼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는 게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들은 간다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의반타의반 점심이나 먹고 오잔 마음으로 참석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랑 쪽 하객이었던 남편이 본인이 말하기로는 저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다나 어쨌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신랑 신부한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에선 신부인 선배랑 얼굴 붉혀서 저한테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남편이 처음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이댔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사람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라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 소개팅도 해보고 소위 썸도 타보긴 했지만 늘 저에게는 일이 먼저였고 그걸 상대 남자 쪽에선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 데이트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렵 제 성격이 상대한테 구구절절 제 입장을 표현하는 걸 별로 내켜하질 않았어요. 이해해주면 고맙고 이해 못해주면 어쩔 수 없고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달까요? 아무튼 그랬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제 바쁜 일정도 이해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기분은 그때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스를 외쳤죠. 결혼 당시 시댁에서 따로 지원을 받은 건 없어요. 남편이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시댁 자체는 형편이 썩 좋지가 못했거든요. 일단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다 망하셨는데 이후로 아버님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시는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남의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생활비를 벌어 쓰고 계신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는 일찍이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심해부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에서는 이 일로 잠깐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셨어요. 남의 집 기둥 빼오는 거 아니라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리는 30만 원 말고는 따로 드리는 것도 없다 했고 그래서 남의 집 기둥이란 그 표현이 저희 남편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정부모님한테 그런 말씀마시라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이 져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먼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쓰라고 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식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이었어요. 신우가 당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자기가 절대로 쉴 수 없다고 하여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죠. 참고로 저도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빠득빠득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대니 그걸로 애들 마냥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몇 가지는 제가 하고 몇 가지는 사다가 집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왔어요. 심해부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이건 짜다 저거는 달다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양파 하나 남기지 않고 차려놓은 음식을 전부 다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이 과일 좀 내오라 하셔서 또 과일에 커피에 차렸는데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누구 하나 칼 쥐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들 좀 황당하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모른 척했죠. 저도 결혼을 늦게 했을 뿐이지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는 많아서 이 정도는 모르쇠해도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아무튼 여전히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번듯하게 해놓고 사는 거 보니 보기 좋구나. 이게 친정에서 해준 집이냐? 대출은 없고? 네, 따로 저희가 내는 건 없어요. 그럼 아예 해주셨다는 얘기구나. 그럼 명의는 결혼 선물로 해주셨을 테니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주셨겠지. 아, 명의는 아직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도 저도 청약 통장도 있고 그래서 굳이 먼저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외동이니 이러나 저러나 다 너한테 올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도 잊지 마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뭐든지 항상 네 남편이랑 상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두 사람 몫이라는 거야. 어찌나 황당한 말씀을 당연한 듯 하시던지 순간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조카도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받아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기분으로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집들이 이후로 남편하고 저는 그런대로 잘 지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도 뭐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어느덧 1년 차가 되던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저는 아이들 보충 수업이 있어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는 남편은 그냥 두고 먼저 현관을 나서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니 안방 쪽에서 남편이 욕을 하면서 튀어나오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나중에 얘기해준다며 저더러 택시 타고 가라고 자기가 차를 써야 한다면서 잠옷 차림에 자켓 하나만 들고 손살같이 튀어나가더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신우가 심해부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신우가 심해부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들은 바도 있고 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은 신우가 도저히 못 살겠다며 시댁으로 도망을 나왔던 거지요. 신우랑 제 사이가 어떻건 간에 그걸 떠나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안쓰럽고 동시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뒤로는 신우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심해부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아무튼 그 일로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남편까지 신우더러 이혼하라고 난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 문제 말고도 여자 문제며 여러 가지로 신우 속을 썩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심해부도 처음엔 뭐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나오는 것 같더니 신우가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다 양육비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냉큼 이혼도장 찍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은 못했지만 신우가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 누가 제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한테도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엔 자기가 이혼만 하면 그 남자가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고 이도저도 필요 없다 이혼만 해달라 했던 모양이 돼요. 하지만 그 남자 쪽에선 신우가 이혼했다 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는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신우 신세만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신우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푹푹.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말끝마다 너가 뭘 알겠냐? 좋은 남자 만나서 고생 않고 사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입을 막아버리니 그럴 거면 그냥 막말로 자기들 셋이 있을 때나 얘기하지 왜 꼭 나 있는 자리에서 신우 이야기를 하나 싶고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내 알바냐 하고 신우 일에는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온다더니 시조카도 그랬던 건지 애가 어찌나 예민하고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 엄마 그러니까 신우는 속된 말로 알기를 개똥으로 아나 싶고 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애가 아빠도 없고 불쌍하다며 오냐오냐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몫한 건지 애가 점점 기어오른다 싶더니 한 번은 시부모님더러 노친네라고 불러서 어머님이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애가 무슨 죄냐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애가 생긴 것도 심해부랑 꼭 닮고 하는 짓도 심해부랑 닮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도 자식이고 뭐고 키우기 싫어서 진저리를 치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게다가 신우가 아무것도 안 받고 무일푼으로 이혼을 했다 보니 이후로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신우더러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방에 있는데 왜 나만 없냐며 그 조그만 게 악다구니를 써대고는 지 엄마더러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지내라고 지 혼자 방을 쓰겠다고 아주 난리를 쳐댔나 봐요. 그뿐인가요? 옷 하나를 사다 줘도 이런 브랜드는 쪽팔려서 입기 싫다고 어른들 보는 앞에서 집어던지고 가위로 잘라놓고 오죽하면 신우가 자기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삼촌인 저희 남편이라도 와서 애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해오는 일도 점점 잦아졌지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애 훈육을 뭘 할 줄 알아야 말이죠. 저희 남편도 모른 척 할 순 없으니 매번 가긴 갔지만 이후로 괜히 애한테 싫은 소리만 듣고 와서는 뭐 저런 걸 키우겠다고 아득바득 데리고 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갔다 올 때마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누나 불쌍해서 어쩌냐는데 그때는 저도 신우를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아주 지 팔자를 지가 꼬았네 싶었어요.
그 똥물이 저한테 튈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다 지난해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우도 어떻게 하자고 별말이 없고 남편도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제가 식당에 예약을 했네요. 그리고 생신 당일 시조카는 안 따라와서 시부모님하고 저희 부부 그리고 신우까지 5사람이 모였지요. 어른만 5이니 술도 한두 잔 오갔고. 그런데 신우는 저랑 남편이 말리는데도 그냥 좀 내버려두라며 계속 혼자 홀짝홀짝 소주만 마셔대더니 이내 금세 얼굴이 벌개져서는 저더러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둥? 친정에 돈이 있으니 그러냐는 둥. 그런데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인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건지. 신우가 하는 말은 정확히 후자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금세 눈치를 채고는 신우더러 왜 이러냐며 그만 좀 하라 하더니 자기가 먼저 신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신우를 둘러엎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시부모님과 저만 셋이 남았는데 분위기는 어색하고 어쨌든 아버님 생신인데 제 잘못은 아니었어도 제 입에선 저도 모르게 아버님 죄송해요 소리가 나갔죠. 그러자 어머님이 네가 뭐 죄송할 건 아니다 하시면서 사실 당신이 오늘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시더니 자경이 아들 말이다. 걔가 유학을 가고 싶대. 네? 갑자기 무슨 유학이 가고 싶대요? 여기서 학교 다니니까 친구들이 아빠 없냐 놀려대고 뭐 지도 사춘기인데 지방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면서 유학 얘기를 꺼내더란다. 정말요? 아무리 어리다지만 철이 너무 없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애미 입장에서는 애가 그렇게 가고 싶다 하니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냐.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다오. 네? 제가 어떡해요? 애 유학 비용으로 일단 한 3천 정도만 좀 해줘라. 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겠어요. 없어요. 야, 돈 많은 친정은 뒀다 어디다 쓰냐? 그러지 말고 네가 네 친정에다 얘기를 좀 해봐라. 어머님, 지금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시조카 유학 비용을 대달라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내가 언제 그걸 고지고대로 말하라 했냐? 대충 둘러대. 네가 뭐 사고를 쳤다고 해도 되고 어디 투자를 한다고 해도 되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더는 한마디도 듣기도 하기도 싫어서 음식값만 계산한 뒤 바로 택시 잡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1시간이나 있었나. 남편이 씩씩대며 현관을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돈도 없으면서 애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랬다며. 세상에, 어머님이 그러셔? 진짜 미치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어머님이 뭘 하셨는 줄 알아? 나더러 친정 가서 애 유학 비용을 받아오래.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일단 3천만 원만 받아오랜다. 그게 말이 되니? 야, 안 될 건 또 뭐야? 솔직히 너 빈몸으로 시집 왔잖아. 내가 빈몸으로 시집왔다고?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 집은 장인어른이 우리 살라고 내주시긴 했어도 우리 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장인어른 재산이고 너는 해온 거 없지. 그럼 내가 모아온 5천은? 야, 그렇게 치면 나도 6천 가져왔으니까 계산해봐. 내가 너보다 1,000만 원 더 해온 거야. 계산을 그따위로 하겠다고. 진짜 이제 보니 당신 어머님 아들이 맞구나. 야, 됐고? 그러지 말고 그럼 네 청약 통장이라도 깨서 돈 좀 해줘. 내가 설마 모른 척 하겠냐? 미쳤네 진짜.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방문 딱 잠궈버렸어요. 남편이 밖에서 몇 번 열어보려고 하더니 씩씩거리고는 소파에서 자는 것 같았죠. 이내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이 오나 싶은 게 전 정말 심장이 벌렁거려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이 거실에서 절 또다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뭘 쳐다보냐 따졌더니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신도 정신 차려?
내가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않겠지만 아무튼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지. 나한테 피해주지 마.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하려고 그런다. 누가 할 소리. 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누나나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 맞아? 그러면 시부모님이나 형님이야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래? 친정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라고? 야,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다 네 거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결국 끝에는 이혼 소리까지 오갔어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이 5천 있었는데 친정부모님이 집도 해주셨고 그래서 두 사람 돈 합쳐서 가정가구를 산 뒤 남은 건 제가 적금으로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돈을 들먹이면서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그걸로 애 유학 비용을 대주겠다 하는데 저는 그 남은 돈으로 저희 둘 중 한 명이라도 청약이 되면 그때 쓸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 청약 통장을 깨겠다는데 결국 어떻게든 신우한테 돈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툭하면 이런 식의 다툼이 오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식거리는 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싶었죠. 그래서 그럼 그 돈 받고 이혼하겠냐니까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쩌냐 하더니 그래 해 하고는 내지르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혼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결국 끝에는 제가 져주겠거니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을 했고 그렇다고 신우네 애가 유학을 갔냐면 천만에요. 신우가 그 돈을 사기를 당했거든요. 유학 컨설팅이니 뭐니 해서 무슨 영국의대를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고는 덜컥 돈부터 보냈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남편도 지가 뭔 짓을 한 건지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죠. 그간의 일을 구구절절 말하며 미치겠다 돌겠다 확 뛰어내리고 싶다 해대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알고 싶지 않으니 소식 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 진짜 사람이 변했다 독하다 이러는데 다 네 덕분이라고 너하고 니네 식구들한테 참으로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사실 처음엔 3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줘버릴 걸 그랬나? 그러면 남편하곤 적어도 그럭저럭 살면 살지 않았을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누가 결혼했냐 물으면 갔다 왔다고 해야 하나 그냥 했다고 해야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신경이 쓰이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좀 주눅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또 적응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땐 스스로 내가 인생 선배라며 우스갯소리도 하곤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혼이 두려워서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거기에 맞춰주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은데 마스크 꼭 쓰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파혼했으니 얘랑은커녕 남자친구도 아니고 사실 확 마음 같아선 그 XX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편의상 일단은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그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애써 잊으려고 했던 지난 일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라가 치밀고 열이 확 오르는 게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2년 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7살이란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렸는데
가까운 친구가 동갑내기 연인하고 연애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만나면 저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실 예전부터 줄곧 저에게 좋아한다고 들이대던 상황이었으니 제가 마음을 바꿔먹기가 무섭게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자기도 저희 부모님한테 하루빨리 눈도장을 찍고 소위 사윗감으로 인정받아 한가족처럼 어울리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빨리 보여드리지 않았더니 그때부턴 일방적으로 선물 공세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좋다는 값비싼 과일에 소고기에 영양제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더러 남자친구가 돈이 많은가 보다 너 진짜 좋은 남자 만났다. 부러워들 하대요.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친구들만 놓고 말하자면 저도 뭐랄까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니 그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선물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받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는 게 있으니 가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몇 번은 저희 부모님도 받은 만큼 돌려보내시긴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 쪽이랑 저희 쪽이랑 비교를 하자면 남자친구 쪽은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듣자 하니 아버님이 일찍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 보험금으로 어머님이 전통찻집 겸 주점을 하셨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다고요. 하지만 저희 쪽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공직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백화점을 내 집 드나들듯 할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선물 같은 건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서운해하던지. 그리고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하루는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게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참에 점수도 따고 눈도장 한번 제대로 찍어놔야겠다면서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쯤 지나 마침 아버지 생신이기도 해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생신 때는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엔 제 남자친구도 온다 하니 어머니가 특히나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아버지도 상다리가 버티고 있는 게 용하다며 농담을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종종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 불러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는 장인어른 해가며 목욕탕에 가자, 낚시하러 가자.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저희 아버지께선 참아내치지는 못하시는 눈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가끔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딸은 엄마랑 같이 쇼핑도 다니고 미용실도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뭐 딸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취미생활인 등산이나 바둑 같은 데는 영 흥미가 없기도 했고 자식 입장에서도 어머니랑 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랑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어주는 남자친구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땐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결혼하면 네가 고생 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같이 다녀보니까 사람이 의욕은 넘치는데 뭘 하나 딱 부러지게 못한다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건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딱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두리번 저쪽에서 먼저 눈치만 채주길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몸을 엄청 사려요. 언젠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앞서가던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같이 주워드리려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면서 옷에 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땐 좀 정이 떨어지대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길
내리막길인데다가 제가 구두를 신고 있어서 걱정돼서 잡은 거라길래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나 싶어서 더는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랑 있으면서도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을 했길래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다 하시나 싶은 게 차마 남자친구 편을 못 들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연락 온다고 너무 다 받아주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셔도 된다고 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잘 말하겠다면서요. 한편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어색함을 덜어냈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더러 어머님을 한번 만나 뵙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당신 아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면서 저를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라서 내가 좀 불편할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서운하다면서 자기는 이제껏 저희 부모님을 당연히 장인 장모님으로 여겼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저는 몇 번이나 남자친구더러 저희 아버지한테 장인어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라고도 했었고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고 긋긴 했는데 그래도 서운해하는 남자친구 입장이 아예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서 알겠다고 그럼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일주일이나 지났나? 전날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한 탓에 데이트고 뭐고 그냥 집에서 늘어지게 잠이나 잤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말고 내일 만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해볼까 하려던 찰나였는데 핸드폰을 집어들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 한숨이 푹 나왔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이라고 거기다 짜증을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연락도 없이 관뒀다며 지금 어머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나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그럼 오늘은 데이트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려. 그럼 자기는 나? 나도 사실 어제 늦게까지 야근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그랬구나. 알겠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좀 서운하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으면 나는 먼저 내가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봤을 것 같거든. 아, 그런가? 근데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있나? 도와줄 수 있지.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같이 어머니 도와드리러 가지 않을래? 그래, 그럼 뭐. 알겠어. 솔직히 황당한 마음이 컸고 귀찮은 마음도 들었어요. 전통찻집이고 주점이고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그간 남자친구도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저도 뭐 시쳇말로 받았으니 돌려줘야지라는 마음이었죠. 찻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의 첫마디는 오느라 수고했다. 너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가 아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거기 멀뚱하니 서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였습니다. 그리고는 던지듯이 저한테 앞치마 하나를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아는 앞치마랑은 또 디자인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입나 하고 잠깐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확 낚아채 가시면서 이런 것도 못하니? 그러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다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자식의 손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매번 무릎 꿇고 한 잔씩 올려드려야 되는 그뿐인가요? 정말 열받았던 건 전통차다 보니까 같이 드시라고 한 과를 내드리더라고요. 근데 한 과를 꺼내다 보니까 한 봉지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3봉지를 뜯어서 손님들한테 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일주일 지난 거 먹어도 여지껏 탈났다는 사람 하나 없었다면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모를 겪는 동안 남자친구는 내내 카운터에 서 있기만 했어요. 어머님이 카운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남자친구더러 서 있으라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남자친구가 요령껏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제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걸 봤으면 어머님한테 가서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도 하나 없이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 하다가 돈 받고 그러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찌저찌 장사는 했고 그날은 다행히 주점은 쉰다고 해서 8시쯤 가게에서 나왔어요. 점심도 대충 먹고 나왔던지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짜장면 세 그릇을 시키셨지요. 좀 황당했지만 일단 뭐 짜장면이라도 빨리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으니 어머님 말씀이 너는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 것처럼 생겨서는 먹는 건 어지간히 먹는구나. 네? 너같이만 먹으면 부엌 살림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순간 말 그대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바로 젓가락 내려놓고 더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내가 웃자고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어른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 어디 가서 그러면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고 욕먹어. 순간 울컥하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어머님하고 남자친구도 식사가 끝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래 내일은 1시까지 와라 그러시곤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방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나 내일은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곤란하다면서 어머님이 제가 일을 싹싹하니 너무 잘한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나요? 그러면서 하루 더 나와서 어머님한테 눈도장 좀 제대로 찍어봐 하는데 기도 안 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그리고 이튿날 전날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한 덕분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정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게다가 어찌나 피곤했는지 핸드폰을 보니까 어느덧 2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맥을 못 추냐 하시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으니 대뜸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몇 번째 전화한 건 줄 알아? 전화했었어? 미안, 자느라 몰랐어. 왜? 너 오늘 어머니가 1시까지 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뭐? 어제 못 간다고 했잖아. 참나, 야, 내가 와서 눈도장 좀 찍으라고 했지.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어머니 진짜 화나셨거든. 아니, 오빠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나 피곤하니까 그만 얘기해. 야, 그러지 말고 빨리 튀어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니까. 가뜩이나 전날 개고생을 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데 눈 뜨자마자 욕을 먹으니 저도 평소에 저답지 않게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올건 말건 핸드폰 무음으로 놓고 제 할 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전화 좀 받아보라며 제 방으로 당신 핸드폰을 들고 오셨는데 맙소사 남자친구였지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안 받으면 안 받는 줄 알면 되지. 왜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해? 네가 먼저 내 전화를 피하니까 이러지. 나 너네 집 앞이야. 진짜 이 인간이 미쳤구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했구나 생각하니 진짜 울분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한마디 따끔하게 해줄 생각으로 나가니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계셨거든요. 야, 너는 내 말이 웃음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너 오늘 1시까지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한테 못 간다고 했어요. 오빠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야, 너 내 아들 핑계 대지 마. 내가 나오라고 했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어머님이 나오랜다고 나오고 그래야 되나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제도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부탁을 하니 나간 거지. 한마디로 호의로 나간 거지.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게 아니라고요. 아주 되바라졌네 이제 보니까.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니? 가정교육이요?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잘하셨길래 저한테 이러세요?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엄마 잠깐 차에 계세요. 제가 알아듣게 따끔하게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저 어제 일한 거 돈 주세요. 야, 내가 너 가르치면서 일하느라 2배는 힘들었어. 돈은 무슨?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잡아 끌어 차에 태웠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다시 저더러 야, 너 진짜 왜 이래?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같은 소리 하네. 안 해.
저런 어머님하고 한 가족이 된다고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다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도 아냐? 막말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우리 재산 되는 건데. 우리 재산? 일은 나만 죽어라 하고 재산은 다 오빠가 갖는 거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댔어. 어제 일해보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내 앞날이 얼마나 시궁창 같을지 불보듯 뻔하더라. 안 해. 결혼이고 뭐고 안 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 하지만 이튿날 남자친구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또다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런 남자친구에게 더는 제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있었으니 너와 나의 관계가 있었던 거지. 제가 없으면 우린 남남인 거다 하시면서 실제로 두 사람의 통화도 제가 들어봤는데 아버지께서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한테 원망을 쏟아냈대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하니 기껏 한다는 말이 역시 너는 착해. 난 네가 다시 연락할 줄 알았어. 웃기시네. 내가 전화한 건 더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야,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어머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까. 내가 알 바 아니거든? 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막말로 너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아서 네 아버지처럼밖에 못 살아. 솔직히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니네 아버지 어디 가서 돈 아껴 쓰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다 속이 터지더라. 저는 남자친구의 빈정거림과 비아냥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무척이나 간결하게 순화를 해서 그렇지. 막말로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가게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비록 하루였지만 위생상태니 뭐니 제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에 민원을 넣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 영업정지당하고 벌금도 내게 생겼다대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미주알고주알 싹 다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솔직히 딸이 남의 가게에서 등짝까지 얻어맞은 걸 아시면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점잖으신 분들이라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속은 또 얼마나 상하실까 싶어서. 아무튼 이번 일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참으로 형편없었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차라리 일찍이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뵐 거라는 후회도 됩니다. 그러면 제 청춘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으론 결혼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부잣집 사모님 자리 놓친 게 아깝지 않냐는 친구한테 나는 이번 기회에 진짜 부자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 집구석에서 그깟 돈 몇 푼 쓰고 사는 게 무슨 위로가 됐을까 싶다 그랬네요. 아무튼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